한중일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하고 연관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을 보면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중일 각각 자기 말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모여서 다른 말 했다. 그렇지. 이런. 손작가 TV와 같다. 우리는 같이 모여서 노래를 하지만 합창을 한 적이 없어요. 각자 솔로가 3명이 그냥 한 자리에서 노래를 한 거죠. 진짜. 와, 대박.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견이 됐던 어떤 그런 회견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이게 정식 회담이 아니에요. 이게 한중일 회담 원래 연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주최국을 돌려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한중일 회담이 안 열리고 우리 순서대로 해서 작년에 열렸어야 맞는 거고요. 올해는 일본에서 열리는 게 정상적인 회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반기 때 일본에서 또 한중일 회담이 열릴 겁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그럼 우리 건 뭐다? 급하게 말하자면 임시 모임을 가진 거죠. 그리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저쪽은 시진핑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 우리는 정상들이 모였는데 중국은 정상을 안 보내고 회담이 진행된 거죠. 우리 쪽이 정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셋 다 비정상이긴 해요. 그런 의미의 정상은 아니긴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중일 회담을 성사시킨 국가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성사를 시켰냐면 중국 외교부에 각국 대사, 우리나라 대사, 일본 대사를 사전에 보냈어요. 2주일 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미리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용은 2주 전에 우리나라 대사들이 중국에 가갖고 하명을 받고 온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마무리를 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의장국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인데 토요일 날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먼저 공동선언과 관련된 초안에 대한 보도를 해요. 근데 아직 회의를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의장국이면 우리가 내놔야 되는 게 맞는데 항상 한일과 엮인 이야기는 꼭 일본 언론에서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번 거는 사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아니고요. 한일 정상회담에 중국 측 대표가 추가로 참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거를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왔다가 일본과 한국을 개별 접촉한 거고 정상이 와갖고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보지 않아요. 중국은 그냥 이것들 뭔 얘기하나 이러고 감시하러 온 거지. 원래 우리랑 얘기했던 것만 얘기해 라고 해서 온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막 반중하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치니 우리가 누가 누구의 버르장머리를 고쳤는데요. 중국이 우리한테 뭐랄까 어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고 있다느니 이런 개소리들을 막 쳤잖아요. 개드립을 쳤잖아요. 근데 막상 이번 회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비핵화 관련된,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 지금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대만 문제에 있어서의 얘기를 한다. 우리는 그거를 일단 원칙으로 해결을 해야 중국이랑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동선언문 발표도 우리 쪽 의견이 반영돼 갖고 만들어진 적이 없고 일본이 주도해 갖고 쉽게 말해서 일본이 중국이랑 같이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중국 주도로 해갖고 RCEP 열리고 거기에 막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까지 참석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어떻게든 발을 담그고 싶은데 중국이 계속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갖고 이거를 점점 더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하고 뭔가 관계 개선을 해가면서 지금 비핵화 선언을 육자회담을 지금 전부 다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라 일본도 뭔가 자꾸 이렇게 발을 얹고 싶은데 한국을 안 데리고 오면 또 한국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일본만은 단독으로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북한하고의 어떤 지금 진전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수교 협상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한국을 들러리로 세워가지고 중국,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아보기 위해서 이번 회담이 급조돼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일본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떠한 발표나 합의 내용 자체가 일본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회담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 하려면 안 한다고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윤석열이 맨날 말하는 거 북한의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하고 기시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창 총리는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된다. 뭐 이런 그냥 하나마나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이런 말을 그냥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끼어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주한미군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중국이 인정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도 한국 안에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남북한의 분쟁에 관여하기 위한 역할이 아니고 만일의 사태 때 중국이 북한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을 때만 움직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언이냐면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거나 국지전이 일어나더라도 미군은 개입 안 하겠다는 거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거 하려고 가는 일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역으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병합하려고 하거나 또는 뭐 남중국해에서 뭐 항로봉쇄나 이런 식의 해협봉쇄 같은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때는 그때 우리는 따라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뭔가 이 현재 대한민국을 그동안 인계철선 형태로 해갖고 미군이 와 있으니까 한국을 쳐들어오면 우리가 무조건 참전하는 거지. 이 개념이 없어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 남하하는 경우. 중국이 남하하는 경우라고 하면 중국이 일본의 영향 또는 대만의 영향, 남중국해의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할 경우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들어오겠지만 남북한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럼 남북한에 문제 생기면 뭐가 오는데요? 일본이 중심이 돼갖고 도와주겠다는 거야. 이 추세대로 가게 된다고 하면 진짜로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괌이나 일본 기지나 아니면 제3의 지역으로 빼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군사 주관지들이 트럼프 들어오게 되고 미군 철수 이르게 되면 한국에 핵무장 시켜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꺼내요. 미국 공식 입장이 아니라 미국 현재 있는 군사 전문 분석을 하는 이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죠. 핵무장 어떻게 시켜줍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회담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 오늘 한중일 회담에 있어서 북한이 오늘 새벽에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일이다라고 처음에 속보가 나갔었는데 결과적으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위성 발사 실패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 44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군사정찰 위성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요거를요, 오늘 새벽까지 탄도미사일을 쐈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사 속보를 냈다가 그렇게 났어요. 속보를 냈다가 갑자기 내용이 정찰 위성을 도발했다 이런 쪽으로 나온 거죠. 근데 양쪽 면이 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맞는 부분이냐면 북한의 조건은 그거예요. 이제 북미나 북일이나 또는 북중 간 또는 남북 간의 대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첫째,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거야. 합동 군사훈련은. 왜? 이걸 하게 되면 북한이 무지 신경 쓰이거든. 거기에 군사력을 집중해야 되니까 자기 할 일이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 그거예요. 비핵화를 먼저 선행 조건으로 걸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는 것도 우리 알아서 할 거고, 그것도 단계별로 니네가 뭘 주면 거기에 맞춰갖고 할 거니까,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비핵화 안 하면 회담을 안 하네, 지원을 안 하네, 군사 제재를 안 하네, 이걸 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내정 간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한테는 뭘 걸었느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에 대한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근데 쉽게 말하면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징후가 보일 수 있는 미사일 발사나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장거리 ICBM을 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더 이상 과시하지 말라는 거야. 왜? 대선 때 불편하니까. 바이든 정부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 조건을 서로가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오늘 발사를 했다.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탄도미사일인지 진짜 위성 발사체인지는 몰라요. 근데 북한은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을 하고 위성 발사체 발사가 실패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양쪽 국가를 동시에 딜을 칠 수 있는 북한의 전형적인 기만 전술이에요. 만일 북한이 정기적인 목적으로 진짜 위성을 발사할 목적이었다 그러면 사전에 공지를 했을 겁니다. 우리 평화적으로 우리 위성을 며칠 날 쏠 거야 라고 사전 공지를 합니다. 공지해서 다 알려요. 일본한테 공지는 하긴 했습니다. 공지했어요. 하루 전에. 공지를 하고 이거를 써야지 되는 게 맞는다는 거지. 근데 이게 공지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이 정도의 장거리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이미 한 일주일, 한 달 전부터 징후가 보여요. 발사대 만들고, 연료 채우고, 미사일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위성일 때 아니면 미사일? 위성일 때. 위성일 때. 근데 이게 전혀 안 보였어요. 발사 통보 난 것도 어제가 처음이고 오늘 발사를 했다는 거지. 쉽게 말, 하루 전에 급속하게 갔다는 거지. 이거는 정상적인 위성 발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야, 니네들 약속 안 지킨다? 우리 조건 안 지킨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일종의 발사인 거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라고 보는 게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북한 입장에서 완벽한 위협이 되려고 하면 궤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중간 궤도 높이까지 2단까지 성공했다든지 이게 있어야 이제 이게 위험해지는 거거든. 1단에서 2단 넘어가는 과정 중에 폭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이거나 어느 정도의 거리를 쏜 건지를 알 수 없게 한 거야. 결과적으로 이거를 끝까지 쏴갖고 궤도에 올렸다든지 만일에 거기에서 궤도 재진입을 해갖고 흔히 하는 말로 북태평양이나 아니면 남태평양 호주 옆에 어디 공해에 떨어뜨렸다. 이거는 사실상 ICBM 실험에 성공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축적할 수 있는 무력 시위를 보여준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미국은 제일 싫어하는 게 ICBM이거든요.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가지는 걸 제일 경계하고 있는데. 그래서 5,000km 안에만 쏘면 그렇죠. 안쪽으로만 쏘면은 5,000km 안에 우리는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해줘라고 약속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본 거야.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유엔기구 단체들이 4개 단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북한을 열심히 지원하고 지금 뭐 물자들이 계속 북한으로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인도적 거죠. 지원이라고 표현하세요. 인도적 지원이 가고 있어요. 인도적으로 식량이 가고 있고 의약품이 가고 있고 각종 연료를 비롯한 생필품들이 가고 있습니다. 인도적으로 가는 거지만 이거는 사전에 합의가 돼서 서방 세계의 자본이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막아달라 그랬거든. 대북 제재 해달라고 계속 탄도미사일 쏜다고. 우리 입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일본의 입장. 와, 왜? 일본은 이런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우리가 그걸 해제해 줄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라고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북한은 전혀 일본의 키를 듣지 않아. 야, 당연하죠. 나한테는 든든한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니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 그래서 야 돈을 줬잖아. 계약금 넣었으니까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수교 관련해서 얘기 좀 해줘.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딴 거 몰라도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하는 외교 정책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완전히 양아치고 완전히 상도이가 없는데 잠깐만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긴 한데 북한이 훨씬 더 양아치지. 받을 건 다 받아내면서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심지어 역으로 약을 올리면서 니들 탓이야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좋은 사실 거야. 이건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우리가 못하니까 북한이 하는 거 우리는 어차피 한민족이거든. 그래서 난 솔직히 약간 속 시원한 것도 있어. 고소해. 고소해. 우리가 당할 때는 아주 작았지만 일본이 당하는 건 고소해.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이 북한이 하도 안 해주니까 한국이 대신 해주기로 했다고 언론 발표를 했잖아. 납북자 납북자 문제 문제고 한국에. 남한에서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김영호가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빵 하고 터뜨린 거잖아요. 그 일본 언론이 한국이 다 해주기로 했어 그랬는데 이번에 북한이 또 한국이 뭘 해줘? 한국은 당사국가도 아니야. 한국은 우리 적성국이야. 한국은 우리가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적성국이고 우린 한민족 아니야. 우리 예전 같으면 아유 형님 동생 아니 그럼 우리 집안 친척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완전 남이야. 누구세요? 친척이요? 아유 언제쯤 얘기하고 그래.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대한민국 이래잖아요. 남측 정부, 남한, 남조선 이런 표현 안 쓰고 대한민국이라고 딱 완전 남의 나라라고 지금 북한이 선을 그으면서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며.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서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중요한 게 대만 문제인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수교해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에 숟가락 얹어보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근데 중간에 있는 우리는 그 양쪽에 있는 중간자 역할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북한에 손 벌려주는 데가 아무도 없었고 모두 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만 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보증을 북한이 언제 돌변할지 양아치잖아 막말로.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서방 국가가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했던 적이 없다면은 그냥 무모하게 덤빌 수도 있었지만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간 했다가 그거 다 털리고 나온 경험을 가진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고 북한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한국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김정은도 문재인 정부에 잘했어요. 더보다리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평양 초청해가지고 진짜 10만 경기장 안에서 환영 행사 열고 도로에 사람들 깔아 카프라 극빈 중에 최고 극빈으로 맞이하면서 이 모든 걸 했어. 그래서 우리 개방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해갖고 싱가포르 회담까지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서 둘이를 맞짱을 시켜주고 둘이서 이제 좋은 관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지 않는 이 볼튼. 매파 세력들이 볼튼 그렇죠. 같은 놈들 동원해가지고 그걸 나가리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외교 정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상관없이 매파, 그러니까 대북 강경파가 굉장히 숫자도 많고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트럼프라는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매파를, 그치, 약간 룬하고 비슷한 거 다 무시하는 거야. 원칙, 관례 다 무시하고 시끄러워 나 하고 싶은데 그러고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딱 사인하기 직전에 그 트럼프를 딱 불러세우고 돌려세운 게 기존의 그 대북 강경 매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속았대잖아.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도 속았고 우리도 미국한테 속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큰 기대를 하고 싱가포르까지 갔다가 실망을 하게 된 거고 하노이, 싱가포르가 1차, 네. 하노이가 2차, 하노이에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의 회담을 실패하고 난 후에 북한이 야 이제 한국, 미국을 믿고 이렇게는 못 가겠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관계가 끊어지고 막 연락소 파괴되고 남북관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이 당선까지 됐잖아.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이제 더 몰아붙일 걸로 북한은 위기 상황이 더 올 걸로 생각했는데 외려 웬걸 갑자기 그동안 그 등거리 외교를 하던 한국이 미국, 일본 측에 확 달라붙으면서 그동안 제일 친했던 러시아하고 중국을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거잖아. 그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은 벙찐 거야. 문재인 정부랑 해왔던 경제적 성과, 외교적 성과, 특히 러시아하고 우리 관계가 얼마나 좋았냐고. 그랬는데 이걸 전부 다 갖다가 날려버리네? 그 수혜를 누가 입었어요? 그걸 다 북한이 입은 거야. 그래서 북한이 말하자면 완전히 살아나 버린 거지. 완전히 살아나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군사적인 지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뒤에 스폰서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랑 미국하고의 회담에서도 점점 더 강경해졌는데 그런 와중에 점점 더 우리는 북한한테 말로만 큰 소리로 떠들고 뒤로는 뭐 돈이고 뭐고 다 내줄 테니까 일본 원하는 정책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담대한 구상이 나발이니 해가면서 앞에서만 큰 소리치고 뒤에서는 계속해갖고 헛발질을 하는 외교를 쭉 해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정점이 이번에 중국하고에서 외교에 말하자면 개망신을 당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동안 친미 반중하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힘에 있는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유일한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였습니다. 아무도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 앞에서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얘기 한 데가 대한민국 정부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중회담을 만났잖아. 같은 태도로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기계가 있다 그러면. 야, 너 지난번에 했던 말 있지? 어. 그거 또 해봐. 너가 독일에서 했던 말 있잖아. 그거 또 지금 해봐. 한번 더 해봐봐. 라고 시킨 거죠, 중국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느냐. 네. 아니요, 반대로 얘기했는데요? 라고. 아니요,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희도요, 하나의 중국, 우리가, 인정한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양안 관계의 입장을 내가 밝히다 보니까, 그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요렇게 발표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아니, 근데 그동안 이거는- 해왔던 각오가 다 날아간 거야. 근데 한 이건 방. 중국이
약간 양아치 짓을 한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네, 원래 한국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했는데요. 입장을 원칙으로 바꾼 거죠. 이게 중국식으로 확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 결례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이 이걸 그렇게 생각할까? 항의를 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 뭐냐? 중국하고 대만은 원래 한 나라야. 하나다. 그래서 우리 중국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통일해도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만은 중국인데 이걸 갖다가 계속 현재 뭐 두 정부 체제를 유지시켜 줄지 아니면 평화적으로 병합을 할지 아니면 무력 병합을 할지 이거는 중국의 문제인 거지. 내정이다. 이미 대만은 우리 거다. 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국이 확인해 줬다 그런 거야.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아니라 입장이에요. 입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존중할게. 입니다. 네가 그 말 했다는 거 알고 있어. 알겠습니다. 나도 이거예요. 의견을 존중할게. 하지만 대만도 존중해. 내가 라가 될 수 보기에 있는 거지. 대만도 존중해야 되고 무력으로 대만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발표에는 윤석열이 중국식 표현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한다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나서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건데 항의도 안 해. 일본한테는 못 하더라도 중국한테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사실 이거는 만약에 윤석열이 이대로 얘기를 안 했다면 엄청나게 큰 결례예요. 대만이 이걸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죠. 대만 야, 입장에서는 또 배신 당하는 이거 거예요. 뭐야 또. 그전에는 아니라고 전 세계에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니 지금은 이제 중국 보도를 보니까 중국 쪽으로 또 돌아섰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이렇게 못 쓰지만 세계 언론들은 친미 국가이던 대한민국이 하나의 원칙에 동의했다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 발표문에는 이 내용 자체가 없고 중국은 아예 야 윤석열이 우리 쪽으로 얘기했어 라고 해버렸어. 그래서 항의도 없어. 그러면 누가 이거 중국 말밖에 없는 거잖아 결국에. 아니 항의도 안 했고 우리는 발표문도 없는데 이거를 중국하고 똑같이 얘기해버리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배짱이 뭐냐? 우리는 그 항의를 못 해요. 일본이 야 내가 만든 회의잖아. 내 입장 봐서 항의를 하더라도 좀 참았다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항의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또 언론에다가 그 중국 총리까지 와가지고 기시다하고 같이 한중일 회담해가지고 우리 중국하고 좋은 관계로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항의하면 몇 년 만에 외교 성과가 다 날라간 거야. 그렇지. 갑자기 또 사이 와가지고 사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중국이 오히려 더 이거를 윤석열 이거 모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얘도 아무 말도 못해 라고 해서 이거를 역사적 사료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어제 날짜를 빌어서 26일 날짜를 빌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돼버린 거죠. 이걸 나중에 다시 뒤집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 꼬투리가 잡혀갖고 그렇지. 어떠한 형태의 외교적 경제적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나중에 대만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이거? 그리고 미국한테 어떻게 얘기할 건데? 야 이거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윤석열이 과연 진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 라고 했을까? 윤석열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
아리백도 모르는 애가. 아니면 뭐 모르고 그냥 아이 하나요 원칙 뭐 좋습니다 회담을 이렇게 이러니까 길게 해요. 빨리 만찬이나 하자니까. 입장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 그 원칙 좋아요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 아닐까 술 먹고? 나 엊그제 끓인 김치찌개 좀 남았는데 한번 잡숴 볼 텨? 뭐 이러고 그냥 비비고 가는 거예요. 중국이 마오타이주 가져온 거 아니야? 술 먹이고 얘기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결과적으로 이번 한중일 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있던 우리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진일보에서 예를 들어 무슨 뭐 관광을 풀었다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일본하고 중국만 얻고 싶은 걸 다 얻어갔어요. 중국은 사실상 명분을 얻어갔고요. 이제 이러한 명분을 얻어서 하나의 원칙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대만에 무력병합 한다고 해서 한국에 끼어든다고 그러면 너 그때 한 말은 뭔데? 이 꼴이 되는 거고. 그런 와중에 뭐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에 대한 개방까지도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중국산 중국에 있는 각종 인증을 비롯해갖고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그러니까 명분과 실효를 다 앗아간 거고 다 갖고 간 거고요. 일본은 내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한중일 관계를 풀었다. 그쪽은 일중한이라고 쓰겠죠. 일중한 관계를 풀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다 기시다의 힘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라인도 우리 거라고 확인하고 왔고 앞으로 일본 사람들 자유롭게 여권도 필요 없이 비자도 아니라 여권도 필요 없이 일본 사람이 그냥 내국인처럼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권한도 얻어왔으며 앞으로 일본 안에서 부동산도 한국 부동산도 이제 맘 놓고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요런 것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그거 있었죠? KB 부동산에서 일본어로 우리 지명들 설명하는 지도가 나왔다는데 나는 그게 왜 나왔는지 뻔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들을 일본에 소개하기 위한 페이지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이제 조만간 한국이 경제 위기나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땅값이 막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내려올 때 그때 일본 애들이 엔화를 갖고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떼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빚을 내. 한 2억엔쯤 내. 그거 갖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18억 가가지고 18억 해갖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제도들이 나온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미 망해버린 현재 건설사나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더 최악의 상태로 흘러 들어가게 됐을 때 이걸 살려낼 수 있는 자본으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중국하고 일본 자금인데 일본에 먼저 선행해가지고 일종의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유롭게 땅 보러 오셔가지고 뭐 이런 게 있네 진짜. 관광하고 저걸 사가라는 거냐. 저게 왜 다 가격이 붙어 있었겠냐고. 저때 18억 하던 거 지금 오시면 9억에 살 수 있어요. 이 얘기 아닐까? 일본 이거 왜 내렸냐? 이거 뭐야? 왜 올렸냐? 내려라 라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와 네. 이거 장난 아니네. 심지어 저렇게 친절하게 지역 가격까지 설명을 해주는 그런 메뉴판 같지 않아요? 일종의 카다록 같지 않아? 요런 땅 요거 싸게 나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예상이 든다고요. 네. 진짜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짓인데? 응? 진짜 매국이네 매국. 진짜 파네. 그 일본 자본은 진짜 우리 팔아먹네. 부동산을 파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 뭐 어떻게 지진이 나거나 또는 뭐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 해갖고 못 살게 된 일본 애들 야 니네들 재산 정리하고 한국 들어와서 살아 떵떵거리고 들어와서 부자로 살게 해줄게. 지금이 딱 시기니까 지금 와서 이거 사갖고 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소름 끼치는 게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 집 앞에 깡통 같은 게 달려있는데 그 깡통이 뭐냐면 얘들이 원래 살던 선조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거기다 이스라엘을 건국했다. 뭐 이런 얘기들 저희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그러면서 유대인의 어떤 나라를 향한 사랑, 뭐 애국심 엄청 긍정적으로 얘기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가 이제 땅 지역 이름이 지명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억압하고 지금의 전쟁까지 불러오는 상황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일본 놈들 편하게 그러니까 유럽 생겐 조약처럼 마음대로 한일 시민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땅 사고 건물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놈들이 나갈 때 그랬잖아요. 45년에. 우리 100년 안에 돌아온다. 이 지랄 같은 새끼들이 진짜 2045년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안에 돌아오기 위한 작업들을 윤석열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샛별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러다가 우리 국민들이 일본인 건물주인 건물 새들어 살라 오겠어요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방침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지금 신촌 이대 명동 이쪽에 있는 건물들이나 부동산들 지금 중국 애들이 전부 사들여갖고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옛날 시세에 몇 배를 주고 부동산을 사들여갖고 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거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지, 걔네들은. 그런데 지금 일본 자본까지도 일본 안에서 더 이상 산업적인 활력이 없다 보니까 보세요. 반도체 사업한다고 소부장 기업들 한국으로 다 들어오고 있죠. 한국 쪽에 이민 올 수 있게끔 투자나 이런 이민법 지금 개정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해갖고 뭐 통일교를 비롯해갖고 일본에 있는 자본들이나 이런 쪽에서 한국 쪽에 들어오는 거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특혜도 늘고 있죠. 결론은 따져놓고 보면 어느 순간에 일본은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재난적으로 포기할 시점이 오게 되면 아직 시원하게 후쿠시마 핵폐수 한번 버리고 못 쓰는 땅 만든 다음에 합법적으로 한반도로 이주하려는 거 아니야? 이 생각까지 든다니까 실제로. 아니 진짜 근데 여권 없이 일본하고 왕래하는 거 이런 거를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해주면 어떨까 한다라면서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외교부 당국자도 얘기를 했고 윤덕민 주일 대사가 지난달 26일에 외교부 출입 기자단하고 만나서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협력이냐고. 무슨 협력.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쉽게 안 될 거야라고 마음 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 제60조 1항에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령으로 또는 외교부의 시행령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충분히 날치기로 조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후다닥 해치울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비준 없이 이 정부가 만약에 이 조약을 체결해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왜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느냐는 거지.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이러한 조약들과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이 쫓겨나기 전에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일단 먼저 다 해결해버리고 독도도 받고 칠광구도 받고 한일 경제 수역 관련된 협약도 다시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이 있는 상황에서 끝내버리고 야 이제 와서 어떻게 불려? 우린 이미 다 도장 찍었잖아. 그러려면 우리랑 전쟁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뭐 이미 지금 이 정도라면은
이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도 그 나라 팔아먹는데 동참을 하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필적인 동업하신 거예요. 음. 나라 매각 사업에 지금. 네.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가 아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그, 아니, 팔아먹었다라고. 그 몰랐다고 하지 마. 박근혜도 뽑아놓고 몰랐다고 이러고. 지금 또 몰랐다고 할 거야? 맨날 몰라? 문제는 그렇게 팔아먹어갖고 그 판 돈 있잖아. 그 돈은 누가 가진 거야? 어? 나라를 팔았으면 아유. 팔아서 거기서 나온 소득, 수익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팔아서 돈 챙기는 놈 따로 있고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또 따로 있고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역사가. 아무튼 이제부터 윤석열 정권 타도는 단순하게 무능한 정권을 교체시키는 게 아니라 일본에 다시금 이 대한민국에 대한 침탈, 한민족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침탈을 다시 막아내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이 얼마나 개판인 건지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비난, 비판, 이거에 대한 사설들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칭찬은 아직까지는 뜨진 않네요. 아니, 이래놓고- 칭찬 뜬 데도 있어요. 이래놓고 외교 성과니 동아시아 안정이니 새로운 경제 영토니 뭐 그런 거 이따위 해. 개소리를 펴가면서 드립을 친다고 하면 그 새끼는 나라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는 선전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친일파 중에 최악의 친일파인 그리고 겁니다. 윤석열은 그거 뭐 미사일 쏠 때마다 NSC 안 하잖아요. 이번에도 NSC는 열렸지만 윤석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열렸는데 뭐 요즘 뭔 얘기했을까요? 야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이거 왜 하냐 내 이러겠지. 법의 대통령이- 생각해보면 초반에 이제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NSC 안 열 때는 그래도 기사라도 나고 우리가 비판이라도 했잖아요. 한 코너로. 근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당연한 거야. 그런 이런 그 분위기. NSC에 대한 개최라든지 도발에 대한 조치 같은 거는 성렬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아니 대통령이 그걸 주재하게 돼 있다니까 법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연락을 할 거 아니야. 요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게 김건희 관련해서 일 제대로 못 한다고 한남동 사저에 가도 집을 안 열어준대요. 집문을 헐. 안 열어준대요. 그래서 밤중에 집에 못 들어가갖고 밖에 나와가지고 전에 얘기한 안가를 가든가, 아니면 딴 데로 새든가, 그래서 야간 근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경호 인력들이. 최강욱이 한 얘기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그분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워 오시더라고요.